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AI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큰일입니다. 갑자기 저도 이렇게 충북을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일단은 충북 도지사님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돕는 그런 기술로서 AI가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AI를 우리가 너무 어려운 기술 아니면 또는 이 AI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AI 기술에 대한 부분, 특히 생성형 AI가 어떻게 지금 오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AI 기술이 사실은 벌써 나온 지도 이런 생성형 AI 기술이 나온 지도 꽤 됐습니다. 3년 정도 이렇게 벌써 챗 GPT가 나온 이후로도 벌써 3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 어느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느냐라고 생각했더니만 거의 모든 산업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제조, 유통, 그 다음에 바이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산업계에 있어서도 의료라든지 법무라든지 실제 그 범위를 특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역에서 이미 AI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AI 나도 들어봤고 또 간접적으로 챗 GPT라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많이 써봤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은 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증적으로 본다면 내가 AI를 잘 활용해서 도움을 못 받는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또 우리가 준비가 되진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AI라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AI가 어떻게 보면 산업을 바꾸는 그런 기술로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오래전 400년 전에 한 1750년 정도 됐을까요? 인류사의 가장 큰 역사적인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정확하게는 고려죠, 고려.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직지심경이라는. 그로부터 80년 후에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더 활성화를 시키게 되죠. 물론 그 두 기술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지만 약 100여 년도 앞서서 고려는 금속 인쇄술을 했고요. 그래서 구텐베르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금속 활자를 가지고서 처음으로 찍은 인쇄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가장 베스트셀러인 인류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금속 인쇄를 해가지고선 책을 들고선 어느 나라를 가냐면 프랑스를 갔습니다. 파리를 가가지고선 자, 이 책 10권을 봐라. 이거 하루 만에 찍은 거야. 라고 하면서 책 세일즈에 들어가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책 한 권을 프린팅이 아니라 만들어내는데 걸렸던 시간은 약 한 권당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10권을 찍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모든 성직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악마야 저리 가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악마의 기술이다. 저리 가. 사지 않아요. 불온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텐베르크는 다시 전혀 웃음기 없는
그런 나라인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금속 인쇄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금속 인쇄술이 유럽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후로 수십만 권의 책이 발간이 되었고 프린트물이 만들어졌고 그 후에 프랑스 혁명까지 연결이 되는 모든 전단지가 금속 인쇄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아무도 더 이상 인쇄술에 대한 부분들이 인류의 혁명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인쇄술이 없었다라면 오늘날과 같은 유럽의 발전, 인류의 지식의 발전들이 가능했냐는 거죠. AI가 이제 그 인쇄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은 됐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거를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믿지 못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컨텐츠와 지식과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챗GPT 및 생성형 AI 기술이 쫙 나왔는데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를 보니까 당연히 인류 숫자로 인구 숫자로 보게 되면 미국이 북미가 제일 많이 쓰고 있겠죠. 북미나 아니면 캐나다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을 텐데 실제 단위 어떤 특정 인구 숫자당 활용률을 보니까 필리핀이 상당히 높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생성형 AI 기술 중에서 챗GPT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큐버이라는 것도 쓰이고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지도 만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아시아권에서의 이런 생성형 AI 사용 비율이 꽤나 높은데 그중 1위부터 10위까지 한 4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데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나 많이 쓰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 국가 대비 생성형 AI 기술을 쓰고 있는 비율은 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영어권이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물론 영어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호도가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1년 반 전에 한 2년 정도 됐죠. 이런 챗 GPT 생성형 AI 기술이 쫙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 어떤 기업 생성형 AI 기술 사내 금지. 그렇죠? 이거 보안이 유출된다. 이거 위험하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그 기업을 필두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거 사용하면 안 돼라고 해서 막아버린 거죠. 제가 후지제록스 그 한국 지사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일본 분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옛날 얘기 하나 해주시면서 후지제록스가 예전에 뭘 했냐면 지금도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컬러 프린팅을 팔았답니다. 프린터기를. 그런데 컬러 프린터를 막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팔았는데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큰 기업에서는 컬러 프린터를 금지시켰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서를 위조할 수 있다. 돈을 찍는데 사용될 수 있다. 실제 얘기입니다.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컬러 프린터가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컬러 프린트를 금지시켰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챗 GPT를 금지시킨 것과 비슷한 이유인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의 어떠한 그런 부분, 물론 조심해야죠. 실제 컬러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돈을 찍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어뷰즈된 사용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의 98%를 막는 일은 사실은 없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를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미 75%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75%의 사용자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중에 반 이상은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 역량에 내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주지 않거나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생성형 AI 기술에 돈을 써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상당수였습니다. 놀랍죠?
어떤 회사 직원이 회사가 돈을 주지 않는데도 자기 돈을 써서 업무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내가 상사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고객한테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아낌없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있고요.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뭐 기술적인 어떤 주권, 그 다음에 그 한국적인 어떤 특색을 살리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업계에 특화된 어떤 이런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모델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인쇄술 얘기를 드렸고 컬러 프린터를 했지만 그 기술이 좋다고 그걸 직접 다 만들진 않는 것처럼 이 생성형 AI 기술들도 필요하고 반드시 쓰일 거긴 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기초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활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개발자의 코드, 이미지, 이제는 영상, 음악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작곡가가 뭐 작곡 컨테스트를 했는데 1등을 한 작품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AI가 만들었다. 이제 사람이 하는지 AI가 하는지 참 그것이 구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내고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있고 기타 등등 모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디지털로 어떤 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업무에 실행을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비즈니스 활동과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너무 지금 현재 단계는 이 대한민국에서 기초 모델과 어떤 이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이 생성형 AI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자, 생성형 AI 모델이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비즈니스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트랜스포머가 어떻고 GPT가 어떻고 뭐 엔트로픽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논의될 부분들의 사실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들과 비즈니스 활동들을 사람을 어떤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조력자의 역할로서 AI를 보는 부분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이거 AI 쓰게 되면 내 역할이 없는데 이거 AI 그러면 도입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같이 일하는 방법, 이거는 내가 되게 반복적인 거고 요거는 정해진 루트가 있는 거니까 AI 시키고 나는 조금 더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즉 AI와 같이 일하는 법이 아니라 AI와 싸우는 법을 먼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창조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 기준점과 정의가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는 새로운 인간의 도구이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새로운 붓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을 사람이 대신 못했던 거를 아니면 사람이 필요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몇몇 가지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드는 건데요. 에이전트를 딱 불러놓고 이 에이전트 보고 어떤 내가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어.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저기 외국계 회사한테 데모를 하는 바람에 일부러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 그 하우싱, 그 주택 동향에 대한 패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빨리 되는 걸 보여드리고 시간을 짜집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시간이 한 얼마 걸리는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런 재료도 없이 그냥 사실 이렇게 하면 잘 문서가 안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자, 하우싱 동향에 대한 2024년도에 어떤 동향이 있는지 알려줘.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어떤 형태대로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아주 근사한 이미지와 주택의 동향, 그 기술 패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거다라고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중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워포인트를 한 12장 정도를 만드는데 걸렸던 시간은 불과 1분 10초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직원들한테 1분 10초를 줄 테니까 주택 동향에 대해서 12장짜리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들까요? 못 만들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분 20초거나 10초가 아니라 1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줘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을 1분 20초 만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그 미팅을 잡는 건데, 제 미팅이 많습니다. 미팅이 많다 보니까 그 미팅 설정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비서분들이 해주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저는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도 그냥 AI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을 하고 이 사람과 미팅을 한번 잡아줘라고 이 에이전트한테 부탁을 합니다. Please set a meeting with my 오니치카라고 하는 제 일본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 AI가 그 사람의 일정, 저의 일정표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선 가능한 시간대와 얘기가 필요한 토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언제 가능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AI가 스케줄링을 해줍니다. 실제 지금도 회장님들, 사장님들 미팅 섭외하고 장소 정하느라고 누군가는 2-3시간을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AI를 하니까 불과 몇십 초 만에 제 일정과 상대방 일정을 확인해가지고 일정을 셋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이는 엑셀인데요. 이 엑셀 표가 있는데 이 엑셀 표에서 좀 그래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걸 만들고 싶은데 제가 무슨 함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엑셀을 기가 막히게 쓰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좀 더 이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조금 더 멋진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줘라고 이제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83, 1.4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에다가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차트를 여기 보시게 되면 개발자가 한 3-4시간을 써도 될까 말까 이런 차트에 대한 데이터를 불과 15초 만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을 고용하려고 사실 사람 돈을 얼마를 써야 될까요? 프로그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데이터도 알아야 되고 엑셀도 기가 막히게 써야 되고 비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수치 연산에 필요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과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거를 불과 몇십 초 만에 엑셀에다 이런 표를 넣어버렸어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기술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적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는 사진에 3명 이렇게 있는데요. 이 3명 중에 누가 인공지능이고 누가 실제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had, maybe you're in that place right now where you want to turn your life around and you know somewhere deep in your soul there could be some decisions that you have to make. Like like it's like something was decided for you. 입모양, 표정 and 한번 잘 instead 보세요. of trying 시간 관계상 다음 분으로. The first thing we need to look at is the letter H, so the sound at the beginning. It depends what country you're from, but many native languages have a problem with putting too much. Now on to the podcast that I recommend for older kids. The reason I recommend these for older kids is because the content might not be appropriate for younger kids, and these podcasts can really be used in a 자, 누굴까요? 누가 AI고 누가 실제 사람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맞추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3명 다 AI입니다. 근데 물론 헷갈렸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 이분들이 얘기했던 목소리의 베이스 목소리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샘플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만 따온 겁니다. 이 기술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냥 AI가 만든 그런 스틸 이미지, 여러분의 사진도 되긴 하지만 AI가 만든 이런 스틸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요. 한번 볼까요? 네, 그냥 AI가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그 다음에 But 목소리 you know what I 샘플링을 하게 decided to 되면 do? 이렇게 나와요. I decided to focus all my attention, all my time on listening. So instead of doing something 얼굴을 else, I 바꿔볼까요? just listened, and listened. Because I'm a true believer that if you're really bad at something like 그다음에 텍스트를 listening, for 이렇게 example, it 복사해서 only shows you 텍스트도 that, 스피치로 hey, 바꿔볼게요. you have to practice listening as much as you can. We introduce Vasa, a framework for generating lifelike talking faces with appealing 마우스를 visual 움직이면 effective 그거에 skills, 대해서 given 시선도 a single static image 예, and a speech audio clip.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Our model is capable of not only producing lip movements that 어떻습니까? are exquisitely synchronized with the audio, but also capturing a large spectrum of facial nuance. 이런 기술이 생기면 제가 여기 나올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태국어로도 러시아 말로도 강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고객 상담, 고객 대응을 하는 매뉴얼만 잘 써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교육, 회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수많은 그런 사람의 대응을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모습이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24시간 일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마치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친근감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GPT 최신 이런 부분들, 사진만 딱 올리게 되면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고 하게 되면 이 사진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쫙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이 상황을 보고 이러한 디스크립션을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릴까요? 태어나서 3살짜리가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뭐 말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몇천 원만 쓰게 되면, 하루에 몇만 원만 쓰게 되면 이런 거를 다 응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여러분에서 환경에서 쓸 수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자, 쇼핑몰 케이스 한번 All 볼게요. right, let me ask the agent here. Hey, Seth. How's it going? What can I help you with today? I am fantastic. I'm sorry, I'm in such a hurry. I'm going to go on an overnight camping hike where we're camping all this. It's going to be dark, cold. Should I use these shoes? It's the mountains. It's probably going to be cold. Great, no worries. Let me take a look. Ah, those are the Trek Star hiking sandals. While they're fantastic for summer hikes and keeping your feet cool, they might not be the best choice for cold Oh my goodness. So, mountain okay, I'm sorry to interrupt you. Pick the best thing that I should use and can you just add it to my cart? Just one product. No worries. Let's go with the Trek Ready hiking boots. They're durable, provide great ankle support, and most importantly, they'll keep your feet warm in the cold mountains. I'll add them to your cart now. Oh, Ready for checkout? I see that. Amazing. Muchísimas gracias. Espero que me vaya bien en el campamento. De nada, Seth. Disfruta de tu campamento y mantente caliente con esas botas. Buena suerte y diviértate en las montañas.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올해 5월 달에 그 저희 개발자 행사에서 보여준 내용인데 실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쇼핑몰 하는데 내가 등산을 갈 건데 이 신발 신고 가도 괜찮을까? 뭐 아주 산 꼭대기에 추운데 안 된다고 그러죠. 너무 적절하지 않다. 그 새로운 등산화를 추천해주고, 그리고 얘기를 중단에 끊고 물어보면 답을 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스페니쉬로 언어를 바꿨는데도 바로 스페니쉬로 답을 해줬습니다. 이런 에이전트를 우리가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 얼마일까? 그리고 제가 이걸 5월 달에 나왔을 때 영상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아유 저거 그냥
짜놓은 데모잖아요. 뒤에서 사람이 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오픈 AI의 챗GPT 어드밴스드 보이스를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써보시면 이거와 조금 전에 보셨던 환경과 똑같은 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다가 한국말 하다가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로 답을 주기도 하고 중간에 끊어도 상관이 없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불과 한 달에 20불만 쓰게 되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물론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챗 GPT의 그런 어드밴스 보이스는 일반적인 지식에만 하는 거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상품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것들을 저런 식으로 알려준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벌어지는 당장의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Co-creator in Paint lets you describe what's in your mind 그림을 and 그릴 sketch it to 때도 life. With your 그냥 prompts and the 로봇이 in-app 있고 tools, elements, and colors in Paint, you 로봇이 can begin to 어떤 내가 visualize your scene 초안을 and 그리게 ink it to 되면 life. 어떤 식으로 AI가 After selecting a 도와주는지도 brush 나올 and 수가 brush 있어요. size from the drop-down menu, you can begin roughly sketching out what you want the image to look like. Right away, Co-Creator begins to work alongside you to create your image based on the prompt and what you're doing in the canvas, continually following along and iteratively updating the image in the Co-Creator box on the right side in real time. Thanks to the power.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로봇이나 아니면 그 그림 스케치만 해도 그 옆에 그 프롬프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같이 사람과 AI가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SLM,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아주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작은 랭귀지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큰 서버라든지 그런 쪽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핸드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용 가전기기나 키오스크, 단말기 그런 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랭귀지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도 꽤 괜찮고 가볍고 게다가 가격도 무료인 그런 SLM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주 작고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장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이미 이거를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 장치들도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어디에 쓰겠느냐? 사실 그거는 아주 무궁무진한 사용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계가 말을 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다라면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키오스크 이런 쪽의 시나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데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SLM들 환경들이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조금 더 미래의 얘기일 수가 있긴 한데요. 이러한 랭귀지 모델 플러스 그 다음에 기능적인 로보틱스라든지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결합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형태의 로보틱스 기술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거를 되게 현실화시키겠다고 장담한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2026년인가요? 26년인가 27년부터는 6만 불의 가격에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가정용 로봇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실제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또 빅쇼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긴 하지만 하나의 한번 사례를 좀 보시죠. How's that feel? That's great, thank you. Okay. Okay, if you could just grab that other end there and just, cinch it down. So it's Perfect. locked in. 혈압을 재는데 굳이 저래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주 어렵게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뭐 김영환 충북 도지사께서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인구 절벽 상황 앞에서 뭐 농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들,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왔는데 그때도 사람이 들어가서 실제 사람과 사람을 접하면서 일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저 정도 수준의 휴머노이드가 있다면 휴머노이드가 실제 그런 전염성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응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게 꽤 된 비디오 영상입니다. 최근 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회사는 생츄어리 AI라는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지금 거대 기술 그룹들이, 기술 회사들이 이런 지능형 휴머노이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픈 AI도 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Hey, figure 있습니다.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뭐가 보이니?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아주 간단한 데모 영상입니다. 뭐가 보이니 얘기야. 테이블에 위에 뭐가 있어? 그랬더니만 사과가 있고 플레이트가 있고 뭐 몇 개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물어본 건 저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나한테 줘. 사과를 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먹을 수 있는 걸 날 줘. 접시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인지를 하고 저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애플이다. 그 애플을 디텍션해서 집어서 손을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챗 GPT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과 리즈닝과 추론에 대한 부분들이,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이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의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으로 결합이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만큼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 뭐 논의라든지 아니면 과정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문제는 다 된 다음에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런 국가들도 있을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앨런 머스크가 당당하게 자기는 2020년 후반에 가정용 로봇인 옵티머스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테슬라에서 만들었던 전기차 설비 위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차와 로봇은 크게 생산 라인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다른 나라가 있죠. 전기차 업체만 40개가 넘는 국가가 있습니다. 저희 인근에 있죠. 중국입니다. 그 많은 모든 업체들이 또 로봇을 연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전 AI가 가장 빠른 나라고, 전 세계 모든 박사 학위에서 비전 AI의 대부분 학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중국이에요. 엄청난 생산시설, 전기차 생산 경험, 비전 AI에 대한 노하우, 학위, 사람 가지고 뭘 할까요? 계속 전기차만 만들까요? 저런 장치를 가지고, 저걸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던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지만, 저러한 장치가 만약에 생산시설에, 가정에 도움이 된다라면 쓸 것 같습니까? 안 쓸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윤리, 물론 윤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윤리적인 요소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런 휴머노이드나 바퀴 달린 동력장치 같은 로봇이 인간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어요, 법적으로. 무슨 일이,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법제적인 그런 요소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누군가 저러한 장치를 통해서 장점을 누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다라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AI와 같은 기능들이 결합이 된다라면 어떤 형태, 어느 장소에서 만들어질지 활용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저 좀 전에 공사장에 썼던 로봇한테 제가 야 정확하게 여기다 이거 못을 박아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이 나무 합판을 벽에다 붙여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의 역할은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든 다 재서 알려줬어야 돼요. 동작을 가르쳐줘 다 따라해 이렇게라고 했지만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들이 하는 모습들의 비디오 영상만 보여주게 되면 그걸 보고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의 인스트럭션이 필요 없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맥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I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컨텐츠를 만들고 문서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현실 생활에서의 로봇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앞으로의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거고 그거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크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는 아직은 모르긴 합니다만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여러분도 가정에도 왜 그 청소형 로봇 집에 하나씩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청소형 로봇을 계속 발전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하나 있다라면 30년 전에 샀던 손에 끌고 다니는 청소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식기세척기를 매번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만 있으면 그냥 손 설거지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이 발전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가 있긴 하지만 뭐 앞으로는 이런 형태대로의 어떤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성형 AI가 로봇이 들어가건 아니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에 들어가건 비윤리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만약에 발생한다라면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폭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필터링이 되고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이런 거 없이 사용됐을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크다. 아직도 참 이거 웃긴 일인데요. 생성형 AI라든지 AI한테 가장 많이 보는 질문 탑5, 뭐 탑10 질문 중에 하나가 폭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랍니다. 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흥미겠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그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 우리 그 최근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안 좋은 영상과 실제 유명인 또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얼굴에 있는 이미지를 결합시킨 아주 안 좋은 사례입니다. 근데 그만큼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 좋아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범죄들은 AI 자체적인 발생된 부분들도 있긴 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기술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AI 기술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제공하거나 직원한테 제공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라이버시, 포괄성, 투명성, 공정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되지 않은 AI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뭐 제가 어떤 간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론 뭐 직접적인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솔루션을 막 발표를 하시는데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했는데 전부 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약간 좀 가늘고 이런 캐릭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머리가 원래 이렇게 노라신 분들도 있고 하얀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90% 이상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하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이래. 그리고 얼굴이 까매서 만약에 여름에 휴가 갔다 얼굴이 까매서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남아인 같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얼굴이 왜 까마면 동남아 사람입니까? 근데 주변에 보면 가족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남아에서 온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식의 만약에 그런 언어를 사람이 아니라 AI가 뱉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송각이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가 아니라 다른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에서 AI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이미지를 누군가 요청했냐면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군 그림을 그렸어요. 사진을 그렸는데 공교롭게도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기반으로 독일군을 그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독일의 피해를 받은 국가들의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서 독일군 모양을 그렸단 말이죠. 서비스는 바로 중단.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걱정이 돼서 이미지 크리에이터 같은 서비스에다 한번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다 해서는 안 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이건 그냥 제가 테스트를 목적으로 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라이 복장을 한 이순신 장군을 그려줘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는 제가 성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죠. 제 용어에 욕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라이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냥 이미지고 이순신 장군. 근데 이걸 겹쳐지면 골치 아프죠. 자, AI가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적대적 또는 우호적 관계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장수로 그러한 장군에게 일본의 대표적인 복장인 사무라이 복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지 생성을 거부했어요. 다행히 저는 이미지를 못 봤습니다. 자, AI가 현재는 이 정도 수준의 윤리의식을 탑재를 하고 사용자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AI 이미지 생성하는 기술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물어봐 AI한테? 그런 걸 왜 시켜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모 은행 회사에서 고객을 위해서 어린 고객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객의 자녀가 일기를 쓰면 그 일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그려주는 서비스를 했는데요. 제가 걱정했어요. 초등학생 일기가 다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 간혹 나는 담임선생님이 너무 싫어 라고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욕설이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다 필터링이 되고 아주 행복한 이미지만 그려내긴 했지만 사실 만약에 거기에 부적절한 이미지라도 추가된다라면 동심을 파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서비스를 런칭할 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윤리적 요소를 반드시 판단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산업별로도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모든 산업이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연식이 된 자료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조금에 대한 변화, 증거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리갈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리갈테크 쪽으로 물론 지금도 활용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리갈테크 쪽에 보면 겸이 뚝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급각 하락한 부분들은 이 AI가 법적 그런 대응에 대한 또 법적인 어떤 자문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제 때문이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용도로 지금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행업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런 개인화된 생성형 AI의 가장 큰 특징 중이나 장점 중에 하나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고객층을 5개나 6개 층으로 이렇게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1000명이면 약 100가지 형태로 고객을 분류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업에서는 개별적인 그런 고객에 맞는 루트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취향에 맞는 호텔, 음식점, 그다음에 여행 경로를 만들어주는 용도로도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여행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산업들이 사실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모든 산업계에서 이렇게 생성형 AI를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오케이, AI가 뭔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주요 트렌드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주의할 부분들을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냐는 거죠. 여기 계신 CEO분들 또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술만큼은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위에서 내려가야 되는 기술입니다.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다라면 기업 내에, 조직 내에 안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의사들로서 진행 방향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에서는 그러한 문화들이 오히려 이런 혁신적인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개인,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 그 다음에 모든 조직, 그리고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느냐. 직원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직원이 사실 이런 AI를 씀으로써 그들에게 큰 베네핏이 있다. 내가 정시에 퇴근할 수 있고 내가 복잡하고 단순한 업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을 AI를 통해서 더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자들이 쓰는 그런 AI 에이전트들이 지금 엄청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거를 봤던 사람들은 그럼 코드를 AI가 대신 만들어주면 개발자가 필요 없네? 아닙니다.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네?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개발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AI가 잘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개발자가 내가 단순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일에 시간을 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업무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결과물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AI를 줬더니만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식하는데 30불이 드는데 약 3만 원에서 5만 원이 드는데 나 그 회식 안 갈 테니까 그 안 가는 비용으로 차라리 AI를 쓰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AI를 쓰는 건 직원에 대한 새로운 복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의 생산성, 물론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는 많습니다만 기존에 8시간 걸리던 업무를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기존에 8시간 걸렸는지 10시간 걸렸는지 우리가 시간을 재봤냐는 거죠. 사람이 기계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을 재가지고 얘의 효율을 잴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효율을 뭐 아까 파워포인트 12장 만드는데 A라는 사람이 몇 시간 걸렸는지 B라는 사람이 몇 시간 걸렸는지 재본 적이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수치화한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인간의 어떤 컨텐츠, 특히 텍스트나 디지털 문서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정확하게 재본 적이 없어요. 개발자의 코드도 그냥 개발자가 한 달 정도면 프로그램 몇 개 만들 수 있다고 어림잡은 거지 정확한 숫자는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쫙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자동화된 프로세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프로세스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나 사람이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게 안 돼서 프로세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자동화된 프로세스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 때문에 늦어졌는지 이 AI 기술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서 좀 더 개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경험. 고객은 지금 제품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데 만든 사람은 몰라요. 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또는 이미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걸 알 수가 없거나.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 대응센터에 AI를 가장 먼저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요약을 해서 바로 대표한테 보고하는데 기존에 만약에 2, 3일이 걸렸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날 나왔던 고객의 불만을 요약해서 A4지 반장짜리에다가 요약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 고객의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요약을 해서 AI가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는 그야말로 불과 몇 초면 끝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된다라면 네 번째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고객이 직원들이 행복하게 생산성 있게 일하고 있고요. 프로세스를 재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하고 있다라면 그 다음 단계는 말하지 않아도 이노베이션 단계로 기업이 넘어갑니다. 대부분 CEO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제품이 좀 더 혁신적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혁신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제품이, 서비스가, 퀄리티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앞단에 필요한 저 세 가지 단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혁신만 얘기해서 혁신이 되지 않아요. 혁신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시간을 부여를 해야 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혁신에 대한 소스가 되는 고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되면 자동으로 혁신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AI를 적용해서 우리는 혁신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100%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앞단의 세 단계를 하게 되면 네 번째 혁신 단계는 자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즉 AI 도입만으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직에 수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위에서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쓰라고 하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AI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룹, 사람, 조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을 기반으로서 AI 모션이 랜딩할 수 있는 그런 모션으로 일단 가고 그 그룹에게 베네핏을 주는 형태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되면 네 책임 그리고 네가 책임지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봐. 해서 잘 안 돼도 그 조직이나 그 사람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과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직원들은 거기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랜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런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핵심 그룹을 통해서 포커스 그룹을 생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AI를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적용했던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그리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 실제 이런 생산성 AI를 기반으로서 도움이 되는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많은 기업분들과 이해를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단계를 본다라면 좀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실제 도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뭘 할 거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도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도입이 됐다.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확산 단계로 가게 된다라면 이제 소규모 그룹 피드백을 받고 전체 조직으로 확대하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서 실제 이런 생성형 AI 기술들을 조직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고 생산성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 하나가 어떤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검색을 대체해주는 이런 도구들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리고 도입을 필요해서 우리가 사전에 갖춰야 될 데이터가 뭐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자 AI 해
그래서 AI 도입 샀어. 그럼 샀으면 우리는 혁신적이네. 이런 식의 논리로 사실 과거의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논리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까먹는 그런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 사항에 대한 부분들 여기 뭐 제가 쭉 다 말씀은 못 드리긴 하겠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내부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데이터가 뭐가 부족한지를 지금 단계에서 적용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 많이 그렇습니다. 완벽한 데이터를 다 준비해 놓고 AI를 적용한 기업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해보니 이 데이터가 없네? 해보니 이 데이터가 없네 그런 거예요. 어느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해보니까 약관 요약을 하기로 했는데 약관 요약을 하려고 보니까 약관이 너무 길어요. PDF 문서 20장이에요. 그걸 다 때려 넣었더니 시간도 걸리고 요약도 제대로 못해요. 쪼개야겠네요. 쪼개십시오. 해당되는 문구, 보상 기준 이런 결로 뭐 실제 제가 보험 업무 잘 모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단위로 쪼개서 데이터를 재학습시키고 근데 약관 말고 이러한 데이터도 필요하네요 라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그때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실제 AI가 제대로 된 답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미리 있다라면 가장 좋긴 하지만 없다라고 난 시작 못해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AI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기업에 가보면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왜 매출은 떨어지세요? 그거 내 잘못 아니에요. 실제 그런 식의 답변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직원들을 그런 AI 그룹에 넣어서 그걸 AI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형태대로 뭐가 문제세요? 이거 하는데 고객들이 아니면 신입사원들이 이 기기를 동작하는데 잘 몰라요. 그러세요? 그럼 신입사원들 교육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신입사원들 능력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신입사원들 충분한 도구가 제공이 안 된 건가요? 얘기를 해보죠. 그럼 교육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신입사원들이 사람 고참들한테 대리급이나 과장급한테 문제가 발생할 때 얘기하는 걸 꺼려한다. MZ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렇죠? 채팅으로는 해도 얼굴 대고 얘기 못하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직원들 매뉴얼을 챗봇을 통해 가지고서 언제든지 물어보면 답변을 주는 그런 걸 해보자. 그게 시작인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인간에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AI가 답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기반부터 시작을 해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5가지 요소를 본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사업 전략에 AI 요소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AI를 활용해가지고선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윤리적 요소. 잘못 오사용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감지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고쳐갈 수 있는가에 대한 AI 가버넌스. 여기 인사 시스템 따로, 영업 시스템 따로, 또 대전 지점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가버넌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기술적인 전략, 어떻게 고품질의 데이터를 계속 AI한테 피딩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역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AI 기술, 로보틱스도 미래 얘기인 것 같지만 로봇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만들어내는 기술, 또 AI 에이전트가 있어서 사람처럼 말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AI를 도입하는 목적은 뭐냐면 생산성을 향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성이 과거와 같이 그냥 적은 시간과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대량 매스 프로덕션에 대한 생산성이 아니라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직원의 어떠한 직원의 만족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 기술을 사용했더니만 직원들이 너무 일 만족도가 좋아요. 항상 웃어요. 그리고
작업 퀄리티도 좋아지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생산성, 기존에 있던 어떤 매스 프로덕션 개념의 생산성이랑 매칭을 시키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술을 바라보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직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시작을 하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원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 뭐 그동안 지난 한 7, 8년 동안 얼마나 많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세션을 들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굿모닝 CEO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주제를 여러 번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뭡니까? 디지털라이즈 해야 된다. 디지털라이즈를 왜 합니까? 왜 하겠어요? 디지털라이즈. AI한테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디지털라이즈라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밑바탕 기반으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하게 되면 기업의 혁신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수많은 경쟁 속에서 가장 빠른 경쟁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의사결정이 빠르거나 아니면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빨라지거나 이 중에 하나입니다. 즉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하나는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디지털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큼 빨라질 수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사람의 직관이라든지 사람의 오래된 경험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실제 이러한 디지털라이즈된 의사결정권과 AI를 통해서 뭔가 빨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고객 만족과 이익 실현, 그다음에 혁신이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금속인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고려의 직지심경. 80년 앞섰다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 기술이나 뭐 아이디어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노벨 문학상도 받는 국가고 이제는 프리미어 리그, 메이저 리그 이런 데서 다 선수들 활용하고 다 선수들 다 탑티어로 뛰고 있고요. 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치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해서. 자, 근데 유럽보다 80년이나 앞선 그 금속 인자 기술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80년이나 앞섰는데 문명을 해결하는 데는 그 이후로부터 200년이 지나서야 해결이 될까요? 금속 인자로 찍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불경이나 귀족을 위한 기술이었어요. 상업적 행위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기술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왕과 귀족을 위한 기술로 사용됐던 게 금속 활자였던 거예요. 우리에겐. 결국은 그 수많은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린 거죠. 완전히 놓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유럽이 가져갔던 그러한 금속 활자를 통해서 엄청난 문화적 부흥기를 가져갔던 것 대비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사실은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결정권자의 문제였던 거죠. AI 기술을 제가 말씀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이 있다, 좋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역시 조직에 잘 흡수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라 실제 이 기술들이 널리 활용이 돼서 모든 조직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대로 사실은 기술을 바라보고 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요약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AI를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된다? 조력자로 봐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아직도 그러신 분들 계세요. AI에 쓰게 되면 우리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단순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엑셀에 그렇게 정리하고 문서 단순하게 인터넷에 있는 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게 되면 그건 대치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는 AI가 해주니까 거기에 애드 밸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지. AI 들어가니까 난 이제 일자리도 없겠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왜 달리는 말이랑 경주하려고 하느냐. 사람이랑 말이랑 경주하면 누가 더 빠릅니까? 말이 훨씬 빠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말이랑 경주하려고 한다. 경주하지 마라. 말 위에 올라타라. AI를 처음에 딱 들여와가지고 사람한테 바둑을 이기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포감을 심어준 거죠. 저는 가장 나쁜 사례라고 봐요. AI 기능이나 AI의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이기는 기술을 보여주는 건 저는 정말 잘못된 사례라고 봐요. 사람을 도와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AI는 조력자다.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계속 과거에 했던 일만 해서는 안 된다. AI 조력을 받았으면 더 인간적이고 더 통합적이고 더 유니버설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직원분들 조사해 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자기 돈 내고 AI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회사가 지불해 준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 충성심이 한 10%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미래적 가치를 본다라면 로보틱스를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면 그때 굿모닝 CEO 세션에서 했던 그 사람 말처럼 지금 뭔가 이런 로봇 비슷한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아니어도 어떤 다양한 현장에서의 장치에 생성형 AI 또는 SLM과 같은 기술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요소들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AI가 먼 미래나 아니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이 될 거고 바로 여러분의 직접적인 생산성과 업무, 혁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